남편은 내연녀가 그의 찻잔에 무언가를 타는 것을 목격했다. 그가 잔을 바꾼 후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강민주는 독극물 중독으로 병원에 실려왔다. 아내를 의심했지만 그를 해치려 한 사람이 그가 훨씬 더 신뢰했던 인물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머리를 꿰뚫는 듯한 고통에 민주는 눈을 질끈 감았다. 모든 것이 흐릿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그는 병실 안을 둘러보려 했지만 마치 뿌연 유리를 통해 보는 것처럼 사물의 초점이 맞지 않았다. 알코올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주위는 온통 하얀색이었고 그가 누워있는 시트는 뻣뻣했다. 그는 병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병실 문이 열리고 태블릿 PC를 든 흰 가운의 남자가 들어왔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지만 민준에게는 감정 없이 들렸다.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죠?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앉으려 했지만 곧바로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의사는 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다시 눕혔다. 아편류 중독입니다. 그가 태블릿에 무언가를 빠르게 기록하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민주는 의사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저는 그런 거 손댄 적 없습니다. 김성훈 의사는 태블릿에서 고개를 들고 환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혹시 의심스러운 음식을 드신 적은 없습니까? 마치 흔한 일인 것처럼 그가 제안했다. 아니요.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제 아내가 해준 음식이나 식당에서만 먹습니다. 의사는 속으로 무언가를 메모했다. 그렇다면 누군가 당신을 독살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에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누가 그런 짓을? 그는 일말의 단서라도 얻고 싶은 마음에 의사를 바라보았다. 의사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그건 강민준 씨께서 직접 답을 찾으셔야 할 문제입니다. 민준은 침묵 속에 누워 있었고 머릿속은 이미 생각들로 들끓었다. 여기 얼마나 더 있어야 합니까? 마침내 그가 물었다. 몇 가지 검사를 더 진행할 겁니다. 일단은 안정을 취하도록 하세요.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은 곧 괜찮아질 겁니다. 의사는 태블릿에 몇 가지를 더 메모하고 문으로 향했다. 민주는 그를 멈추기 위해 손을 들었다. 의사 선생님, 정말로 독극물 중독이 확실합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가 돌아보며 말했다. 의사가 나간 후 병실의 정적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무겁게 느껴졌다. 민주는 천장의 한 점을 응시하며 누워 있었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하나하나가 점점 더 끔찍해졌다.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혹시 실수나 우연은 아닐까?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한 가지 답이 명확해졌다. 그의 아내, 윤서연. 최근 몇 달간 그들의 관계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대화는 무미건조한 몇 마디로 줄었고 다툼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하지만 독살이라니 그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했다. 서연은 항상 직설적이었다.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대놓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하는 법이다. 문이 다시 열렸다. 혈압계와 약이 담긴 쟁반을 든 간호사가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강민준 씨. 혈압 좀 재겠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골똘한 표정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괜찮으세요? 박 간호사님.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독극물 중독 환자를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그녀는 대답을 생각하며 잠시 멈췄다.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아편류는 꽤 심각한 경우죠. 보통 사람들이 우연히 접하게 되는 물질은 아니니까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 됐습니다. 그녀가 잠시 후 기구들을 치우며 말했다. 필요한 거 있으시면 호출 버튼을 누르세요. 그녀는 그를 혼자 남겨두고 나갔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창밖은 어두워졌고 민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협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었다. 화면에는 아내 서연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다. 그는 그녀와 이야기해야만 했다. 민주는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영원처럼 느껴지다. 마침내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민준 씨 어디야?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지만
따뜻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병원. 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병원? 어느 병원인데? 무슨 일이야? 그는 병원 주소를 말해주고 전화를 끊었다. 민준의 머리는 여전히 어지러웠지만 전보다는 덜했다. 그는 그의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지에 옮겨 적는 간호사와의 대화에 집중하려 애썼다. 그녀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웅웅거림 같았다. 혈압이 안정되고 있네요, 강민준 씨. 그녀가 혈압계의 커프를 풀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몇 시간 후에 오셔서 결과에 대해 상의하실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아내에 대해 생각할 틈도 없이 문이 열렸다. 민준 씨. 서연이 방 안으로 회오리처럼 몰아치며 소리쳤다. 세상에, 어떻게 된 거야? 그녀의 눈은 공포로 커졌지만 민주는 그녀의 목소리에 배어있는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다. 당신이 한 짓이지. 그는 그녀의 극적인 등장을 무시하며 차갑게 말했다. 뭐라고? 서연은 얼어붙었고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다. 무슨 소리야? 날 독살하려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이미 확신에 찬 비난처럼 단호하게 들렸다.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진심이야? 서연은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내가 왜? 민주는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나도 그걸 알고 싶군. 그의 목소리가 커졌다. 내 재산을 가로채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건가? 민준 씨.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떠나고 싶었다면 그냥 떠났을 거야. 당신을 독살할 필요까지는 없어. 그녀의 말은 이성적으로 들렸지만 그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럼 정말로 누가 날 독살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녀가 갑자기 비웃듯이 물었다. 바로 그거야. 그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며 그의 말을 곱씹는 듯했다. 하긴 당신 성격이 보통은 아니지. 마침내 그녀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15년 결혼 생활 동안 안 그랬다면 이제 와서 그럴 리 없잖아. 민주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제 뭐 먹고 마셨어? 그녀의 목소리가 더 진지해졌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집에서 아침 먹고 사무실에서 커피 마시고 동료들이랑 점심 먹었어. 점심은 어디서 먹었는데?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마치 세부 사항을 파악하려는 듯 했다. 청담동 명가에서. 늘 가던 데야.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식당에 이상한 사람은 없었고? 없었던 것 같은데. 그는 기억을 더듬으려 했지만 머리는 여전히 어지럽고 생각은 헝클어졌다. 여보, 당신 말에 모순이 있는 거 알아? 그녀가 비웃었다. 그녀의 가벼운 태도가 민준을 짜증나게 하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침착한 건데? 그가 쏘아붙였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울고 소리라도 지를까? 난 당신이 어떤지 보려고 여기 온 거야. 그런데 당신은 오자마자 날 비난하기 시작하잖아. 세상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제는 독살범 취급까지 하네. 난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도 커졌다. 그리고 당신은 이게 무슨 별일 아니라는 듯이 행동하고 있잖아. 민준 씨, 나 피부과 예약 늦었어. 그녀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다. 그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아 얼어붙었다. 피부과? 진심이야? 그래, 진심이야. 그녀가 문으로 다가가며 대답했다. 안타깝긴 하지만 당신도 곧 괜찮아질 거라고 했잖아. 그녀는 그의 침대로 다가와 몸을 숙여 그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얼른 나아 여보. 그녀는 그를 혼자 남겨두고 병실을 나갔다. 민주는 천장을 응시하며 누워 있었다. 그의 생각은 분노와 혼란 사이를 오갔다. 만약 그녀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또 누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곧 피로가 불안감을 이겼고 그는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꿈속에는 그가 아는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도 그들 중 하나였고 그녀의 시선은 의심으로 그를 불태웠다. 햇살이 집요하게 민준의 병실을 비췄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움은 독극물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누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는지 빨리 알아내고 싶었고 모든 의심은 아내에게 향해 있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협탁에서 휴대폰을 집어 연락처 목록에서 필요한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박 형사입니다. 다른 쪽에서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민준입니다. 민준이 말을 시작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강 대표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조사를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민준은 심호흡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제 아내 윤서연을 미행해 주십시오. 전화기 너머로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형사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의심스러워 보이는 모든 것. 민준이 말했다. 그녀의 만남, 대화, 접촉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요.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형사님. 실망시키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약속드리죠. 형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손에 든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탐정을 고용했지만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심만 깊어졌다. 곧 병실 문이 살짝 열리고 김 의사가 들어왔다. 좋은 아침입니다, 강민준 씨. 몸은 좀 어떠신가요? 어지럼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민준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의사가 태블릿에 무언가를 확인하며 미소 지었다. 결과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퇴원할 수 있습니까? 민준이 짜증을 감추며 물었다. 이틀 정도 더 계시면 퇴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의사가 환자를 유심히 보며 대답했다.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십니까? 김 의사가 침대에서 떠나지 않고 물었다. 별일 아닙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의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호출 버튼을 누르세요. 김 의사가 나가자마자 민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동생 지훈이었다. 형,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몸은 어때? 지훈아. 민준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 한숨을 쉬었다. 괜찮은 것 같아. 것 같아는 무슨 뜻이야? 누가 날 독살하려고 했어. 민준이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말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세상에. 마침내 지훈이 말했다. 누굴 의심하는데? 아직은 몰라. 민준이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하지만 서연이 형수님을 의심하고 있어. 형수님을... 동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확실해? 완전히는? 민준이 인정했다. 그래서 형사 고용해서 미행 붙였어. 지훈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형수님 행동에 이상한 점이라도 있었어? 특별한 건 없어. 그냥 직감이야, 동생아. 형이랑 형수님 사이가 안 좋은 건 알지만 그런 일로 아내를 비난하는 건 심각한 문제야. 지훈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알아. 민준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확실히 하고 싶어. 전문가들이 알아보게 둬. 알았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보지 못했지만 사업은 어떻게 돼가? 괜찮아. 지금 투자자들 만나러 가는 길이야. 잘해봐. 민준이 진심 어린 따뜻함으로 말했다. 형도 얼른 나. 지훈이 덧붙였다. 통화가 끝나고 민준은 병실에 혼자 남았다. 그는 몸을 풀기 위해 일어나려 했지만 심한 어지럼증에 협탁을 붙잡아야 했다. 숨을 깊게 쉬어.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창가로 다가가 민준은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도시는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출근을 서두르고 버스는 경적을 울리고 차들은 대로를 질주했다. 하지만 그의 세상은 멈춰서서 의심과 질문의 미로로 변해버렸다. 민주는 병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피로와 혼란을 떨쳐내려는 듯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는 현실로 돌아왔다. 병실 안으로 최유진이 들어왔다. 그녀의 우아함을 강조하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자기야, 나 정말 걱정했잖아. 그녀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그녀는 몸을 숙여 그의 목을 팔로 감싸고 뺨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시선에서는 긴장감이 엿보였다. 민주는 순간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괜찮아. 그가 그녀의 손을 만지며 대답했다. 난 괜찮아.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옆 침대에 앉았다. 지훈 씨가 보냈어. 서류에 서명 좀 해달라고. 그녀는 서류 폴더를 꺼내 협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쳤다. 지금? 그는 서류 뭉치를 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별거 아니야. 그녀가 펜을 건네주며 안심시켰다. 민주는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대충 훑어보았지만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다. 꼼꼼히 읽어보고 싶은데 정말 별거 아니야.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야. 그녀가 그의 어깨를 만지며 부드럽게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필요한 페이지에 서명한 후 폴더를 돌려주었다. 다 됐다. 유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언제 퇴원해? 이틀 후에. 그가 그녀의 얼굴에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대답했다. 그녀는 그의 손바닥에 뺨을 비비며 미소 지었다. 벌써 보고 싶었어. 그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자기야, 나도 보고 싶어. 유진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함께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고 있어. 다 잘 될 거야. 민준이 확신에 차서 말했지만 그 자신도 순간 그 말에 대해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시계를 보고 일어나 재킷을 바로잡았다. 이제 가봐야 해. 일이 있어서. 그녀가 가벼운 미소와 함께 몸을 숙여 그의 입술에 키스하며 말했다. 몸 조심해. 그녀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닿았을 때 그가 속삭였다. 자기도. 그녀가 문으로 향하며 대답했다. 유진이 떠나자 민주는 혼자 남았다. 그의 생각은 다시 서명한 서류로 돌아갔다. 왜 지금 당장 서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며칠 후 수많은 검사와 끝없는 의심 끝에 민주는 마침내 병원에서 퇴원했다. 몸은 나아졌지만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짧았지만 그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은 단 한순간도 생각을 멈추지 않았다. 집 앞에 차를 세웠을 때 그는 잠시 망설였다. 한때는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던 집이 이제는 의심스럽게 조용했다. 민주는 코트를 여미고 심호흡을 한 뒤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서 서연이 그를 맞았다. 그녀는 손에 와인잔을 들고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차갑게 그를 평가하고 있었다. 여보, 벌써 돌아왔네. 그녀가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민주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의 시선에서 한 조각의 진심이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내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나? 그는 긴장감을 감추려 애쓰며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눈을 굴리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무슨 이상한 농담이야, 민준 씨.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짜증 섞여 들렸다. 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풍자적인 어조로 대답했다. 서연 씨, 긴장 풀어. 만약 당신 짓이라면 내가 알아낼 테니까. 그녀는 그의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 알아내려는 듯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피곤하겠네. 뭐 좀 가져다 줄까? 그녀의 어조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아니, 괜찮아. 씻어야겠어. 그는 그의 어깨에 놓인 그녀의 손을 풀고 계단으로 향했다. 침실로 올라가 문을 닫고 심호흡을 했다. 옷장으로 다가가 깨끗한 셔츠와 양복을 꺼냈다. 일터로 돌아가야 했다. 지난 며칠 동안 그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지만 옷을 갈아입었을 때 생각은 다시 유진에게로 돌아갔다. 오직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 그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편안함을 느꼈다. 문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그가 재킷을 입으며 말했다. 가정부인 이 기사가 작은 쟁반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대표님 차 한 잔 준비했습니다. 그가 협탁 위에 쟁반을 놓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이 기사님. 민준이 대답했다. 집안은 별일 없었나요?
이 기사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평소와 같습니다. 다만 사모님께서 지난 며칠간 좀 불안해 보이셨습니다. 불안해 보였다고요? 왜요? 민준이 유심히 물었다. 이 기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어딘가에 전화를 거시거나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그게 다입니다. 가정부가 나갔고 민주는 찻잔을 들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아직 답이 없는 질문들로 다시 가득 찼다. 몇 분 후 그는 준비를 마쳤다. 시계를 차고 가방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서연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잡지를 넘기고 있었다. 어디가? 사무실에. 그동안 밀린 일이 산더미야. 그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잡지를 내려놓고 가벼운 미소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래, 그럼 잘 다녀와. 차에 앉아 백미러를 통해 집을 바라보았다. 서연의 행동에는 여전히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었다. 그녀의 가벼움, 그녀의 걱정,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했다. 그는 시동을 걸고 사무실로 향했다. 민주는 넓은 사무실로 들어섰다. 긴 회의용 테이블은 서류로 뒤덮여 있었고 벽의 대형 스크린에는 그가 매일 보던 그래프와 수치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내가 이 문제 해결한다고 했잖아. 왜 자꾸 전화하는 거야? 동생 지훈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몸짓은 초조했다. 민주는 문간에 멈춰서서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동생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지훈아, 그가 말했다. 지훈은 그를 발견하고 돌아섰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재빨리 전화를 끊었다. 형, 벌써 나왔어? 무슨 문제 있어? 민준이 다가가며 물었다. 아니, 그냥. 지훈은 말을 더듬으며 변명거리를 찾았다. 그냥 사소한 업무 문제야. 심각한 건 아니야. 민주는 동생을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할 틈이 없었다. 문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지훈이 대화에서 벗어날 수 있어 다행이라는 듯 크게 말했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였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부드러우면서도 자신감 있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커피 2잔이 담긴 쟁반이 들려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민준에게 머물렀다가 지훈에게로 옮겨갔다. 기운 내시라고 커피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유진 씨. 지훈이 긴장감을 감추려는 듯 숨을 내쉬었다. 그는 쟁반을 받기 위해 문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다. 잠깐 나갔다 올게. 그는 민준과 유진을 단둘이 남겨두고 재빨리 사무실을 나갔다. 문을 닫기 전 지훈은 유진에게 슬쩍 윙크했고 그 모습은 민준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몸은 어때? 유진이 가까이 다가오며 조용히 물었다. 민준은 커피잔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향기, 그녀의 가까움이 그를 평정심에서 벗어나게 했다. 괜찮아. 그가 잔 너머로 그녀를 보며 짧게 대답했다. 유진은 한 걸음 더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보고 싶었어. 그녀가 속삭였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포개졌다. 민주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그녀를 급히 밀어냈다. 뭐 하는 거야? 누가 들어오면 어떡해? 그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열정의 기미도 스쳐 지나갔다. 노크 없이는 아무도 안 들어와. 그녀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조심해야 해. 그는 진지하게 말하려 했지만 거친 숨결이 그를 배신했다. 유진은 책상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그녀의 눈은 장난기로 반짝였다. 당신 너무 긴장했어. 그녀가 그의 재킷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쓸며 말했다. 민주는 주위를 돌리려 애쓰며 의자에 앉았다. 그는 커피 잔을 들고 그녀를 보며 몇 모금 마셨다. 오늘 우리 볼까? 그녀가 그를 지켜보며 물었다. 그래. 그가 그녀의 눈을 보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이 모든 일 후에 좀 쉬고 싶어. 유진은 그에게 키스하기 위해 몸을 숙였지만 민주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며 살짝 몸을 피했다. 나중에 봐. 그가 서류로 돌아가며 말했다. 유진은 미소 짓고 그의 어깨를 가볍게 쓸어준 후
문으로 향했다. 저녁에 봐. 그녀가 작별 인사를 던지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민주는 눈을 감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지훈의 이상한 대화, 유진의 행동, 그리고 자신의 감정. 무언가 그를 불안하게 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몇 분 후 지훈이 돌아왔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에 앉았다. 괜찮아? 그가 형을 보며 물었다. 응. 민준이 짧게 대답했다. 지훈은 그를 쳐다보며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이내 한숨만 내쉬었다. 내일 투자자 미팅에 대해 논의해야 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준비는 됐어? 민준이 마침내 형을 보며 물었다. 지훈은 잠시 서류에서 시선을 떼었다.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단호했다. 그들을 감동시키기에는 충분해. 그 사람들은 불편한 질문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 문제가 될 만한 거라도 있어? 민준이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다. 지훈은 비웃었지만 그의 시선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언제나 있지. 지난 몇 달간의 지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할 거야. 몇몇 프로젝트에서 예산을 좀 초과했거든. 우리가 계획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몇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이 있어. 지훈이 인정했다. 민주는 팔꿈치를 책상에 대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래서 뭘 제안하는 건데? 자신감을 보이는 것. 자신감은 성공의 절반이야.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면 그들은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을 거야. 지우는 마치 이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여러 번 되풀이한 것처럼 말했다. 민주는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어조를 바꾸었다. 나는 진실을 희생하면서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 지우는 형을 보며 콧방귀를 뀌었다. 형, 비즈니스는 더 교활해져야 하는 거야. 여기서 진실은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거짓말은 평판을 망치는 것이지. 민준이 반박했다. 지우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다는 듯 두 손을 들었다. 형 말이 맞아. 하지만 때로는 진실도 해석의 문제일 뿐이야. 민주는 동생을 의심스럽게 쳐다보았다. 내가 알아야 할 거라도 있어, 지훈아. 지훈은 등받이에 기대어 손가락을 깍지 꼈다. 치명적인 건 없어. 그냥 우리 새 프로젝트에 대한 몇 가지 질문뿐이야. 허가 문제로 지연이 좀 있었는데 내가 이미 다 해결했어. 해결했다고? 민준이 의심을 감추지 않고 되물었다.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응, 전화 몇 통하고 내 매력을 좀 발휘했지. 이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민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형, 진정해. 이건 표준 절차야.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 지우는 비웃었지만 그의 미소는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다. 민주는 형을 지켜보며 의자에 기댔다. 가끔 넌 우리가 감정 없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과 일한다는 걸 잊는 것 같아. 지우는 비웃었다. 그리고 가끔 난 형이 비즈니스를 하기에는 너무 무르다고 생각해. 긴장감이 감돌았다. 만약 내일 잘못되면 민준이 말을 시작했다. 바로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겠어. 물론이지. 지훈이 형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고 비서가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최유진 씨가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슬라이드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주는 지훈이 살짝 긴장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중에 처리할게. 그가 재빨리 대답했다. 비서가 나가자 민주는 동생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너 뭔가 숨기고 있지. 무슨 소리야? 지훈이 시선을 피했다. 너 이상하게 행동하잖아. 무슨 일 있었어? 지훈은 침묵했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압박하지 않기로 했다. 알았어. 내일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게. 네가 질문이 있으면 지원해줘. 물론이지.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몇 분 더 회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했지만 형제 사이의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민주는 지훈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회의가 끝나자 지훈은 시계를 보았다. 집에 갈 시간이야. 내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지. It's not of warrants.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무실을 나오면서 다시 한번 무언가 미묘하게 속을 긁는 것을 느꼈다. 그는 동생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만큼 그를 잘 알았다. 오늘 그는 내연녀에게 가지 않기로 했다. 유진 씨, 오늘 못 갈 것 같아. 그가 말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냥 피곤해서 내일 봐요. 그는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아침은 평소처럼 시작되었다. 창밖은 안개가 자욱했고 수평선 너머로 하늘은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일상. 민주는 일찍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일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몇 시간 동안 서류에 몰두하여 보고서와 그를 괴롭히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었다. 그는 옷을 입고 차에 올라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에 들어선 민주는 컴퓨터를 켜고 데이터 확인을 시작했다. 그는 지쳐 있었고 며칠 밤을 새웠지만 일은 여전히 그를 자동적으로 끌어당겼다. 억지로 유진의 번호를 눌렀다. 유진 씨, 커피 한 잔 부탁해요. 그의 목소리는 피로로 약간 잠겨 있었다. 몇 분 후 그녀가 컵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언제나처럼 진심이었지만 민주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컵을 받아 몇 모금 마셨다. 고마워요. 그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나가봐도 좋아요. 집중해야 해서. 유진은 약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순순히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주변의 어떤 것도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다.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오직 보고서뿐이었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그는 다시 일에 몰두했다. 그는 화면을 보며 단 하나의 숫자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쇠약감이 밀려왔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민주는 넥타이를 풀고 의자에 기댔다. 에어컨 바람에 얼굴을 내밀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렸다. 형, 괜찮아? 그가 걱정스럽게 형을 보며 물었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피로를 감출 수는 없었다. 여기가 좀 답답하네. 아마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 그는 걱정을 떨쳐내려는 듯 말했다. 너무 일찍 출근했어. 지훈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다. 나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었는데. 민주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창가로 한 걸음 다가갔다. 사무실은 마치 모든 것이 압력 아래 있는 것처럼 꽉 막히고 무겁게 느껴졌다. 괜찮아. 민주는 동생을 안심시키려 했다. 그냥 공기가 좀 필요해서 그래. 지훈은 그를 쳐다보았지만 감히 반박하지는 못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심스럽게 눈치챘지만 형에게 불필요한 질문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확실해? 그가 물었다. 안색이 안 좋아 보여. 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는 책상으로 다가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냥 좀 무리했나 봐. 지우는 동생을 혼자 남겨두고 사무실을 나갔다. 민주는 보고서 확인을 계속했다. 집중할 수 없었다. 눈앞의 숫자들이 흐려지고 순서가 의미를 잃었다. 때때로 그는 그것들을 보는데 지쳐 초점을 잃었다. 너무 많은 일과 너무 적은 힘. 곧 그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잠시 쉬려고 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사설 탐정 박 형사였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강 대표님. 박 형사의 목소리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느껴졌다. 만날 수 있을까요? 민주는 속에서 무언가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지난 몇 주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이 끝없는 악몽처럼 느껴졌다. 네, 30분 후에 카페에서 보죠. 그는 자신을 통제하려 애쓰며 말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시지 기다리겠습니다. 형사가 대답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몇 초간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앉아 있었다. 그의 숨은 고르지 않았지만 이제 그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질문이 눈앞에 놓여 있었다. 그는 형사와의 만남에서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무언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의 비밀.
그녀의 가능한 관계, 그녀의 비밀, 이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약간 떨리는 손을 느끼며 코트를 걸쳤다. 지훈아, 나 잠깐 나갔다 와야겠어. 민준이 사무실로 돌아온 동생에게 다가가 말했다. 지훈은 그런 말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디가? 그가 놀라며 물었다. 볼 일이 좀 있어서. 민준이 짧게 어깨를 으쓱했다. 곧 돌아올게. 지훈은 생각에 잠겨 형을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에게 자신만의 세상, 자신만의 비밀이 있고 그것들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알았어. 지훈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잘 다녀와. 민주는 말없이 가방을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그는 지금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민주는 열린 문으로 어깨를 스치는 차가운 바람을 느끼며 카페로 들어섰다. 그는 코트에서 빗방울을 털어내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박 형사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물 한 잔과 다음 전화를 받을 준비가 된 것처럼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있었다. 민주는 박 형사의 얼굴이 어둠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를 즉시 알아차렸다. 안녕하십니까, 강 대표님. 형사가 일어나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의 얼굴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민준을 훑어보듯 날카로웠다. 민준은 박 형사의 손바닥이 그가 누구인지 파악하려는 듯 약간 더 힘주어 쥐는 것을 느끼며 강하게 악수했다. 이야기해 주시죠. 놀랄만한 거라도 있습니까? 민주는 불안감을 억누르려 했지만 직감은 형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형사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그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서류 폴더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민준에게 건네며 말을 시작했다. 미용실, 친구들과의 만남, 쇼핑, 모두 지극히 평범한 행동입니다. 민준은 사진을 받아들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천천히 넘겨보았다. 한 사진에서는 서연이 카페 테이블에 앉아 미소 짓고 있었고 다른 사진에서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보통 사람들과 똑같았다. 그 외의 시간에는 집에만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은 전혀 없습니다. 박 형사는 민준이 한 사진에서 멈춘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 말을 이었다. 그 사진 속 서연은 긴장해 보였다. 그녀의 눈은 가려져 있었고 손은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민준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이상하군요. 그렇다면 누가? 민준은 당황하여 사진을 넘기다가 형사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누가요? 네? 박 형사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되물었다. 그의 시선은 더욱 경계심을 띠었다. 민준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즉시 깨닫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전문가 앞에 서 있다는 것과 지금 자신의 생각이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빨리 떠올렸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는 얼버무리려 했다.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진을 다시 폴더에 넣었다. 더 이상 미행을 계속할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준이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 애쓰며 덧붙였다. 형사는 잠시 그를 지켜보다가 마침내 차분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Before her again dies, deny mais, 토르, 누르, 비어세.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건들을 챙겼다. 그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것이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내심 깨달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온해서 진실일 리가 없었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민주는 카페를 나섰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누가 그의 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그는 누가 자신의 죽음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이해하려 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는 차에 앉아 다시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민주는 바로 책상에 앉았다.
나왔어. 그가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다. 그래. 그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괜찮아? 응. 그들은 할 일을 모두 끝내야 했기 때문에 일에 착수했다. 업무 시간이 끝났을 때 민주는 차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유진이 곧 도착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잠시 후 차 문이 열리고 유진이 미소를 참지 못하고 차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자기야, 빨리 가자. 보고 싶었어. 민주는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미소로 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항상 필요한 순간에 그렇게 유혹적이고 장난기 있게 행동하는 법을 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그녀의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유진은 더 이상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즉시 그에게 달려들었고 그들의 입술은 열정적인 키스로 합쳐졌다. 그들의 서두름은 침실로 이어졌고 그곳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잊고 서로에게 녹아들었다. 몇 시간 후 침대에 나란히 누워 민주는 생각에 잠겨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생각이 멀리 있다는 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유진은 옆으로 누워 턱을 손으로 괴고 그를 바라보았다. 자기야, 무슨 생각해? 그녀가 조용하지만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생각에서 깨어난 듯 빠르게 숨을 내쉬고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짧게 대답했다. 별일 아니야. 유진은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시선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알았어. 그녀가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차 한 잔 줄까? 내가 특별히 대접해 줄게. 그래, 부탁해. 민준이 일어나며 말했다. 힘들지 않겠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운을 걸치고 부엌으로 향했다. 민주는 거울로 다가가 머리를 약간 정돈하고 그녀를 따라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가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주의를 끄는 이상한 장면이 펼쳐졌다. 유진은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그의 찻잔에 무언가를 타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자신의 잔을 식탁에 놓고 그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한 채 등을 돌렸다. 민준의 심장이 갑자기 솟았다. 그는 그녀가 그의 찻잔에 하얀 가루를 넣는 것을 보았다. 모든 본능, 모든 직감, 모든 의심이 한 점으로 모이는 순간이었다. 그는 결코 편집증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방금 본 것은 그의 피를 차갑게 식게 했다. 그는 몇 초간 서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다. 그녀가 돌아서서 아무렇지 않게 그에게 찻잔을 건넸다. 약간 당황한 그녀는 그의 시선이 경계심 가득하고 차갑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자, 자기야. 그녀가 그에게 찻잔을 내밀었다. 당신 차야. 그녀의 미소. 다시 한번 그 미소. 이제 그는 그녀가 찻잔을 바꿔치기 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의 영혼 속 모든 것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평정을 유지했다. 고마워. 그가 말했지만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녀가 욕실로 간 사이 민주는 다시 찻잔을 바꿨다. 유진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고 그의 말없는 침묵을 눈치채고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 했다. 왜 그래? 괜찮아? 그는 침묵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가 그녀의 행동을 계속 주시하며 말했다. 그녀는 면모금을 마셨고 잠시 후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그녀의 눈이 흐릿해졌고 유진은 갑자기 가운을 여미며 추위에 몸을 떨었다. 속이 안 좋아. 그녀가 속삭이며 즉시 창문을 열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갔다. 왜 그래?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그녀의 팔꿈치를 잡았다. 그녀의 몸은 마치 에너지가 사라진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해졌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질 뻔했다.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메스꺼워. 눈앞이 흐릿해. 그녀는 말을 끝마치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지며 즉시 의식을 잃었다. 민주는 공황 상태가 그를 덮치는 것을 느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그녀를 안아들고 문으로 향했다. 그가 구급차를 불렀을 때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다.
구급차는 몇 분 만에 도착했고 유진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실려갔다. 민주는 거리에서 완전히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생각들이 맴돌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사랑했던 유진이. 민주는 피로와 절망에 눈을 질끈 감고 차에 앉았다. 그는 마치 발밑의 기반이 사라진 것처럼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재빨리 동생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지훈아, 유진이야. 민준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도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긴장되어 있었다. 그녀가 날 독살하려고 했어. 무슨 소리야, 형?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렸어? 그녀가 내 차에 무언가를 타는 걸 봤어. 그리고 내가 컵을 바꿨지. 지금 병원에 있어. 민주는 힘겹게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 지훈이 소리쳤다. 뭔가 착오가 있었을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아직 결정 못했어. 민준이 대답하고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고 거리의 어둠을 응시했다. 아침은 차갑고 회색빛이었지만 민준은 하늘이 어떻게 어두워졌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의 모든 마음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유진은 의식을 되찾았고 의사가 그에게 전화해서 그녀가 안정되었다고 알렸다. 민준은 안도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몰랐지만 그녀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는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 다가갔을 때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너머로 목소리들이 들렸고 민주는 엿듣기 위해 멈춰섰다. 네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아? 지훈, 그의 동생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가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범죄라고. 자기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 유진은 힘겹게 말하는 듯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일부러가 아니라고? 우린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잖아. 그가 네가 하는 짓을 알아서는 안 됐어. 이제 난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우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봤어, 유진? 그가 이걸 폭로하면? 민주는 숨을 죽였다. 그는 자신의 친동생 지훈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이 충격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경찰이 오면 네가 시켰다고 말할 거야. 유진은 신경쇠약 직전의 상태에서 힘겹게 이 말을 내뱉었다. 내 말을 누가 믿어줄 것 같아? 증거도 없잖아. 난 그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거야. 그 순간 민준이 문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창가로 다가갔다. 형! 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형을 쳐다보았다. 여기서 뭐해? 친동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지. 민주는 차분하지만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 부족했는데? 너는 돈, 존경,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잖아. 왜 나를 없애기로 결심한 거야? 지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순간이 왔음을 깨달았다. 그의 계략은 실패했다. 이제 그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를 생각해내야 했다. 그는 몇 초간 생각을 정리하려 애쓰며 침묵했지만 이내 건조하게 내뱉었다. 증명할 수 없을 걸. 민주는 비웃었다. 그에게 비장의 카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착각하지 마. 그가 차가운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1시간 후 지우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민주는 더 영리했다. 그는 동생과 내연녀의 대화를 녹음기에 녹음했고 그 녹음 파일을 박 형사에게 증거로 제출했다. 며칠 후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재판 절차는 막바지에 이르렀고 법정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흐릿했고 얼굴은 어두웠다. 그는 끝이 가까웠고 자신의 모든 인생이 지금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맞은편 법정 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동생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친동생인 지훈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한때 그들은 공통의 목표와 관심사를 가진 가까운 사이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판사가 일어섰다. 그의 시선은 엄격했고 그는 명백히 괴로워하는 지훈을
약간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강지훈 씨, 판사가 말했다. 변명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왜 당신의 형을 독살하려 했으며 그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지훈은 고개를 들고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변호사는 그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른다는 듯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지훈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다. 판사님, 지훈이 힘겹게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되어 있었다. 저는 제 죄를 인정합니다. 저는 거액의 빚을 졌습니다. 법정 안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다. 판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그가 호기심을 감추지 않고 물었다. 지훈은 한숨을 쉬었고 그의 눈은 형에게로 향했다. 민주는 배신감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절망에 빠져드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손대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에게 돈을 빚졌습니다. 조폭들입니다, 판사님. 저는 덫에 걸렸고 빚을 갚기 위해 회사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 형은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잠깐만요. 판사가 그의 말을 끊었다. 빚을 갚기 위해 형을 죽이고 회사를 팔아야 했다는 말입니까?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민주는 심장이 몇 차례 했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이것은 양심과의 거래였고 그의 동생이 관계를 맺었어야 할 사람들과의 거래였다. 하지만 지훈은 계속했다. 만약 제가 그를 없애면 그의 재산이 저에게 넘어올 것이고 저는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자백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동생이 그를 없애고 판매 대금을 차지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자백이었다. 너 미쳤구나. 민준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속삭였다. 지훈은 그와 시선을 마주쳤고 고통을 보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뉘우침이 없었다. 그는 무언가를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훈은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다고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조차 하지 않았다. 세상에 지훈아, 너 돈 때문에 날 죽이려고 했어? 민준이 절망에 차서 말했다. 너는 내 동생이잖아. 우리 둘이서 이 사업을 맨손으로 일궜는데.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침묵했다. 판사는 그를 쳐다보고 수첩에 무언가를 적은 다음 나머지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이제 당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자백이 당신이 형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독살은 중범죄이며 그에 대한 처벌은 상응해야 합니다. 지훈은 자신의 운명이 이제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고개를 숙였다. 유죄입니다. 판사가 잠시 침묵한 후 말했다. 강지훈 씨, 징역 8년에 처합니다. 최유진 씨, 당신 또한 당신의 행동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당신의 잘못으로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따라서 징역 4년에 처합니다. 유진은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비통하게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 때문에 감옥에서 수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를 믿었고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그저 그녀의 감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손으로 형을 죽이려 했을 뿐이었다. 법정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민주는 가슴이 고통으로 무겁게 짓눌리는 것을 느꼈다. 법정을 나오면서 민주는 자신의 발걸음이 느리고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알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의 동생은 배신자였고 그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가장 씁쓸한 것은 그가 배신자로 의심했던 아내 서연은
전혀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차에 앉아 고통을 잊기 위해 바로 향했다. 바에서 민주는 어둠 속 외로운 테이블에 앉아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과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 그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알았다.